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현웅 교수님을 모시고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음, 오늘의 주제는 증례로 보는 부인암의 새로운 치료로 저희 일단 부인종양 학회에서 아주 젊고 핫한 조현웅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1년 만에 한번 나오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아, 네. 네. 예.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뭐 요새 네. 병원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 본 사이에 조금 늙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방송은 한 1년 만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죠?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나요? 네. 아무튼 1년 만에 나오시니까 별 긴장도 안 하신 것 같고 오늘 좀 더 예.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 더 마음 편안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이 저희 부인 종양학 파트에서는 되게 이제 아주 핫한 이슈고 핫한 토픽인데 사실 저희도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약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를 또 저희도 공부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한테 적용해야 되고 그 적용하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데 이거를 이제 방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인 교수님 요즘에 이제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조금 많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현우 교수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현우 교수님께서는 현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주로 보시는 진료 분야가 부인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특히 난소암을 주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이나 로봇 수술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이사항이 수상을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에 학회에 있는 상을 많이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연구도 정말 많이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아주 의지도 많고 열정적인 우리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마 저희 제일 마지막에 있던 슬라이드였는데요. 우리 조현희 교수님의 일단은 이 썸머리, 요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치료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슬라이드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예. 네네. 일단 이제 세계 부인암의 날이라고 이제 9월 20일인데 한 달 뒤네요.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오기도 하고 이게 부인암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이렇게 난소암이나 자궁암, 자궁경부암 같은 이제 암들을 부인암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홍보하고 싶어서 이제 넣은 것도 있고 이게 요새 사실 이제 병원 상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직도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3대 부인암이라고 하면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이고 거기에 이제 질암과 외음부암은 좀 드물지만 네네. 5가지 부인암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한 부인종양학회가 메인 학회이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학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 날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가져오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시청자분이 들어오셨는데요. 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린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원동 티라미수님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조현인 교수님의 명성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부인암의 이제 새로운 치료. 이게 부인암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이게 이제 주요 3가지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암의 치료 방법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물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뭐 간단하게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이에 관련된 그 환자 증례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용이 좀 어려우면 다음번에 다시 오셔서 한번 또 예, 설명해 네네. 주셔도 근데 왜냐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들으시면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표적 치료.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표적 치료가 많은 치료를 이게 아우르고 있으니까 네네. 그 우리가 말하는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표적 치료에 어떤 치료가 있는지 오늘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인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일단 이제 이 주요 세 가지 암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난소에 발생하면 난소암, 자궁내막 보통 이제 생리를 하거나 임신이 되는 곳인데 자궁내막에 발생하면 자궁내막암, 자궁경부라고 해서 자궁의 가장 아래쪽 질과 연결되는 그 통로 부분에 발생하는 암을 저희가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암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먼저 이 세 가지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난소암은 굉장히 이제 이 여성암 중에서도 그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재발하시고 많이 사망하시는 암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고 자궁내막암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간 4배나 증가했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환자도 많아지고 치료도 중요해지는 암이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자궁내막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잘 치료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많이 진행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이 가장 호발하는 암이죠. 제가 알기로는 네네. 1년에 5만 5천 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2년 전부터 자궁내막암이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자궁경부암이 가장 흔하게 발생했다가 2년 전부터는 물론 자궁체부암 포함해서겠지만 어째 체부암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자궁내막암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인암에서도 1위고 이제 조현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아주 지금 빠른 그래프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5년 정도 지나면 독보적으로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소 환자를 많이 보고 계신데 난소암은 대부분 진단되면 7, 80%가 이제 3기, 4기 진행성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7, 80%는 또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단도 늦게 되고 치료도 이게 생존율도 낮고 재발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같은 부인 종양을 하는 의사로서는 이 난선 치료가 가장 좀 어렵고 저희가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약도 아마 치료약도 아마 난소암 쪽에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표인데요. 최근에 이제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에서 치료가 이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치료가 얼마나 많이 새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파프 저해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라카 돌연변이 검사라든지 암 유전자 검사들이 이제 급여로 인정받아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난소암에서 많이 쓰는 표적 치료제 중에 하나는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부르는 약이 뭐 현재 일부는 보험도 되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프 저해제라고 하는 또 이제 난소암에서는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은 표적 치료제가 도입이 되어서 현재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으로는 이제 복강내 온열 항암 요법이라고 수술을 할 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일종의 항암 요법인데
이것도 이제 보험 급여를 받아서 환자들 치료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을 보시면 자궁 내막암은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치료가 도입이 됐는데 대부분 이제 자궁 내막암은 면역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부르는 치료제에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많이 도입이 되어서 승인도 받고 보험 급여도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올해 항암제와 같이 면역 치료제를 이용하는 이제 병용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병용요법이 미국 FDA 승인도 받고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도 받으면서 이제 1차 치료로 항암과 면역 치료를 같이 하는 요법이 올해 승인이 되었고요. 자궁경부암 역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거기에 면역 치료제를 병용하는 요법이 또 올해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새 2023년, 2024년에는 자궁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의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밌는 상을 보면 위쪽 난수함은 성분명에 대해서 적어주셨고 밑에는 사분명에 대해서 적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재밌네. 미처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마 좀 쉽게 표현하려고 이거를 고치신 게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환자분들은 사실 이제 상품명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기억을 그렇죠. 좀 더 맞아. 잘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상품명을 조금 썼는데 뒤에도 계속 상품명을 좀 언급을 하니까 뭐 네. 이제 약 이름을 외우기 어려우시면 상품명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환자분들이나 뭐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인암 치료가 최근에 이제 거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똑같은 치료, 모든 환자들이 같은 항암 치료, 같은 방사선 치료를 받던 거에 비해서 이제 환자 특성, 보통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데 이제 환자마다 같은 난소암이라고 하더라도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뭐 변이 브라카나 브라카와 비슷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면역 치료제가 잘 들을 수 있는 면역 치료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말이 어려운데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 이런 것들도 있고 PDL1이라고 얘기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 특성 이런 바이오마커에 따른 환자의 맞춤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게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가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파프 저해제나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항암 치료랑 같이 쓰든 다른 약들을 같이 쓰든 이제 병합요법으로 의해서 환자에게 이제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 아니면 이 이후에도 굉장히 후속적인 새로운 약들이 많습니다. 파프 저해제도 이제 1세대 파프 저해제가 있었고 2세대가 현재 임상시험 중이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도 지금 쓰는 건 대부분 이제 1세대고 2세대, 3세대 면역 치료제도 현재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약인데 이런 새로운 치료제들이 계속 거의 매년 수십 개씩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모든 암 환자가 사실 거의 똑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흔히 세 가지 암 치료라고 얘기하는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이 세 가지 치료를 모든 부인암 환자가 다 동일하게 받았다고 하면 최근의 치료는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변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역 반응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암세포가 나타내는 어떤 특정 단백질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비슷한 환자여도 다 다르게 치료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치료 효과가 좋았지만 다른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안 좋았던 분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떻게 됐든 많은 분들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예전에 그런 일률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요즘 같이 이제 좀 정밀 치료, 정밀 의학, 그런 개개인 맞춤형 치료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가 없던 분들도 조금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 네.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바이오마커라는 것이 대부분 유전자 검사인데 이 검사 비용이 이제 급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급여인 것도 거의 환자 부담이 90%, 80% 네. 이런 것들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연기서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NGS 검사들이 국가에서 급여는 해주지만 뭐 90%, 80%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좀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이오마커를 확인해야지 이런 정밀하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뭐 또 장하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환자의 이제 암 조직이나 뭐 아니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뭐 특정 유전자 변이나 뭐 다른 뭐 단백질 학원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검사 결과가 이제 표적 치료제에 이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 방법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병원에서 난소암 환자 예를 들어서 치료를 볼 때 이런 바이오마커 검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또 네네. 뭐 어떤 검사를 하시고 계시고 예를 들어 난소암에서 그리고 언제쯤 검사를 하시는지 뭐 알려주시면 환자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일단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이 환자분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한 진단 시 모두 다 검사를 하려고 하고요. 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 변이 그리고 브라카 변이 외에 다른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상동 영색체 재조합 검사라고 하는 HRD 검사, 예, 그거 두 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발하셨거나 했을 때 이제 다른 표적 치료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재발하셨거나 할 때 이제 또 따로 이제 차세대 연기세열 검사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HRD 검사 그래도 검사 비용이 예전보다는 조금 예. 좀 떨어져서 예. 뭐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중반. 예. 네,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래도 비싸기는 한데 뭐 그래도 초기에 1차 치료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 환자분 생존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환자분이 조금 그래도 형편이 되신다면 최대한 설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난소암, 자궁 내막암, 자궁 경부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난소암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난소암 이제 3기, 4기로 진단된 난소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제 하나의 쌍으로 움직여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중간에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진행성 난소암 환자분들은 모두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 이제 환자분의 이제 암 조직도 나오고 혈액 검사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브라카 검사와 상동 염색체 검색 결핍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할 때 이제 베바시즈맵이라고 얘기하는 신생혈관 억제제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쓰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이후에 뭐 파푸제를 쓸 건지 말 건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베바시즈맵을 병용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했던 이 바이오마커 검사에 따라서 이 난소암 환자는 크게 세 가지 군으로 나뉩니다. 브라카 변이가 있는 분, 그리고 브라카 변이는 없지만 상동 제조학 결핍이 있는 분, 그리고 변이가 없는 분. 그래서 브라카 변이가 있거나 상동 제조학 결핍이 있으면 파프 저해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쓰는 걸 권고를 하고 있고요. 변이가 없는 경우에도 니라파립 제줄라라고 얘기하는 파프 저해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니라파립을 쓰거나 아니면 베바시즈맵이라고 하는 신생혈관 억제제를 쓰는 것을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치료를 잘하더라도 재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발했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분이 만약에 재발을 하게 되면 일단 백금 항암제, 앞에서 수술하고 썼던 수술과 같이 했던 항암제가 이제 백금계 항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금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전 백금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면 백금계 항암제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백금제 항암제 투여를 고려하면서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재발이라고 하면 수술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이 재발한 종양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다고 하면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백금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백금 항암제를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 이전 백금 항암제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거나 아니면 뭐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던 경우, 사실 이런 환자분들이 훨씬 더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어떤 바이오마커가 있는 경우에는 엘라히어라고, 상품명은 엘라히어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를 사용하는 게 그냥 항암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좋지만, 이 약물은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임상 시험이 아니고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뭐 다음과 같은 뭐 예전부터 쓰던 항암제를 쓸 수 있는데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항암제를 베바시즈맵이라고 하는 신생혈관 억제제와 같이 쓰던지, 아니면 임상 들어갈 수 있는 환자분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이 있다면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걸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암 치료가 그다지 효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상 영역에서 봤을 때 재발성 난소암 치료하든지 재발을 했을 때 이런 백금 항암제를 사용 못하는 경우, 우리가 말한 이제 플라티늄 리지스턴스라고 하죠. 그거를 백금 저항성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 환자분이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박스에 있는 환자분이 제일 저희가 어렵고 여우도 안 좋고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임상 시험이 되고 있지만 아주 뚜렷하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는데, 이 항체 약물적 합체가 조금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미국에서 보니까 아마 좀 핫한데 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파프 저해제가 뭐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품명으로는 림파자, 제줄라, 우리나라에선 이 두 가지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암세포 안에 있는 DNA가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이 파프 저해제가 이제 저해라는 이제 파프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DNA 손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프 저해제가 투여가 되면 암세포가 이제 DNA 손상을 복구할 수가 없게 되고, 복구가 안 되면 이제 세포가 파괴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암세포 항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브라카 변이라던가 이런 이제 DNA 손상 복구와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환자분들이 더 치료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난소암에서 이런 파프 억제제, 파프 저해제를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가 뭐 대부분 1차나 2차 유지요법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1차 유지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BRCA1, 2 돌연변이 있는 경우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들 환자 중에서도 이제 이런 쓰는 분이 많고, 실제로 경험하시다 보면 올해 몇 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가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말했던 고시적인 그런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하셨던 분, 뭐 항암 수술, 항암했던 분들에 비해서 추가로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 파프 억제를 쓴 경우가 상당히 예후가 좋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한 2년 전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완치율, 그러니까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그냥 쭉 가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뭐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파프 저해제를 쓰면 더 좋은 더 것으로 증가했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제가 보는 환자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대부분은 아직까지 무병 상태로 있는 걸 보면
저는 요즘에 이 파프 억제제, 파프 저해제 쓰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작용도 항암제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예, 파프 저해제라고 해서 이제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항암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독성이 좀 약한 편이고 뭐 어느 정도 다 뭐 약물 치료나 뭐 용량 조절을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약을 아예 끊어야 되는 상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뭐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작용 중에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머리가 좀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탈모가 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손끝 발걸이 자는 신경 독성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흔하게 느끼는 부작용은 이 약을 쓸 때는 좀 없는 것 같아서 네네. 환자분들이 또 더군다나 이거는 먹는 약이니까 주사가 네네. 아니고 저희가 처방해서 하루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약을 먹는 거라서 큰 부담 없이 잘 드시는 것 같아서 이 파프 억제제, 파프 저해제는 이게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원리나 어떤 효과가 있어서는 참 여러모로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좀 눈여겨서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파프 저해제 효과는 이 브라카 변이나 이제 상동 제조와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좀 정리해 보면 브라카 변이가 있거나 상동 제조와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률을 거의 뭐 50%에서 뭐 70%까지 감소시켜주는 걸로 보고된 반면에 이제 변이가 없는 분들은 별 차이가 없거나 뭐 한 20에서 30%좀 많이 보면 한 50% 정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이제 돌연변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파프 저해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난소암 환자분들의 약 50%, 절반은 이런 상동 제조학 결핍이 없는 바이오마커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프 저해제 효과를 이런 분들한테서 증강시키기 위해서 뭐 면역 치료제나 뭐 혈관 생성 억제제 또는 아예 다른 약제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현재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마커가 없는 분들도 좋은 치료 방법이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궁 내막암과 자궁 경부암의 좀 바뀐 표준 치료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좀 복잡하기도 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로 보면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 뭐 전이가 되었거나 아니면 재발을 한 경우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예전에는 대부분 그냥 항암 치료만 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암 치료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항암 치료와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나 임핀지, 젠펄이라고 얘기하는 이 면역 관문 억제제 항암 치료를 병합하는 요법이 현재의 표준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런 1차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냥 항암 치료를 받거나 1차 치료로 면역 관문 억제제를 못 쓴 분들은 이런 면역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암과 같이 전이가 되었거나 뭐 병기가 사기거나 아니면 재발하신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와 이제 혈관 생성 억제제를 같이 쓰는 요법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또 면역 관문 억제제를 더해서 쓰는 어떻게 보면 3제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치료가 또 최근에 이제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궁 내막암과 비슷하게 면역 치료제를 이전에 받지 않은 분들은 면역 치료제나 아니면 다른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암은 하나가 더 있는데 자궁 경부암은 아주 전이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병기가 한 2기에서 뭐 3기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초기 치료로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습니다.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표준 치료였는데 여기에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요법이 또 최근에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식약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3기부터 가능한 건가요? 연구 자체는 이제 2기부터 4기의 초기까지를 네. 다 포함하고 있는데 승인을 받은 건 3기랑 4기의 초기. 초까지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외 학회를 가다 보면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올해 뭐 1월, 6월 이렇게 FDA 승인된 거를 많이 발표하더라고요. 학회에서 외국 인정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나라도 KFDA 승인을 받고 이제 허가가 되는 그런 약간 프로세스여서 어쨌든 어려운 내용은 좀 잘 정리해 준데 아마 요거는 봐도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환자 볼 때마다 좀 잘 체크해보고 또 이 약들이 뭐 쓸 수 있는 적응증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병기 언제 네네. 어떤 병기 어떻게 재발했을 때 뭐 있을 때 또 바이오마커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렇게 다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뭐 공부할 것도 많지만 재미도 어찌 보면 있다고도 할 수 네.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또 산부인과 부인 종양은 또 저희가 또 내과에 보내지 않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산부인과에서 다 항암 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밀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면역 치료제는 또 뭐 어떻게 암세포를 뭐 파괴시키는지 뭐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에 그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면역세포가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암세포는 이런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좀 일정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PDL1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 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파괴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암세포에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한 뭐 그런 방법인데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런 신호를 암세포가 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파괴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면역 기능을 좀 증강시켜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런 면역 회피 신호 PDL1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발현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면역 치료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전이성이거나 아니면 재발한 자궁 내막암에서 항암 치료와 함께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경우는 항암 치료만 하는 것에 비해서 뭐 바이오마커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사망률 한 30% 정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바이오마커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면역 치료제 바이오마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 두 그래프 차이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건가요? 이 그래프랑 네. 아니 요 선과 요 선 차이가 이제 위에 있는 선이 그 항암 치료랑 면역 치료를 같이 쓴 환자분들이고 이제 아래의 선이 항암 치료만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재발하시거나 이제 돌아가시지 않고 잘 계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이만큼 생존 차이가 그렇죠. 크다. 예. 네, 그게 이제 이 현무 부수체가 불안정한 사람은 이게 갭이 더 크고 그렇지 않은 안정한 사람은 좀 적지만 어쨌든 두 그룹 모두에서 효과가 있다. 크다 이런 의미네요. 실제 이런 그래프는 요즘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뭐 그렇죠. 이제 소위 잘 갈린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생존 곡선이 붙으면 두 개의 선이 붙으면 사실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거고 많이 이제 차이가 날수록 효과가 이제 큰 건데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래프가 갈리는 건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갑자기 그 국립암센터에 있는 임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 하시잖아요, 맨날. 바나나 사이하고 요 두 개가 갈리면서 만나지 않아야 된다. 네. 얘기를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 얘기하시니까 또 이 생존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면역 치료제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초반에 한번 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나중에 붙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다른 약들은 초반엔 치료 효과가 좋아도, 예를 들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반응이 있어도 금방 저항성이 생기거나 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반응을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반응이 지속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에 잘 반응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잘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게 이제 암마다 다 바이오마커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중요한 예,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단이 됐을 때 이런 바이오마커 검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뭐 아까 제가 난소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적어도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좀 진행되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초기에 검사를 빨리 시행을 해서 치료 전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자궁 경부암인데요. 자궁 경부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소 진행성, 이제 2기에서 4기 정도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인데, 이런 분들에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던 것을 이제 항암 방사선과 함께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는 경우에는 재발을 한 30% 정도 줄여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역시 뭐 재발했거나 아니면은 병기가 4기 이상인 자궁 경부암에서 항암 치료와 베버시즘앱을 같이 쓰는 거에 비해서 면역 관문 억제제를 거기에 추가했을 때 사망을 한 30% 정도 감소해주는 역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제 표준 치료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바이오마커에 따라서 바이오마커가 있으신 분들은 뭐 브라카 변이나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은 파프 저해제,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에 잘 들을 만한 마커가 있는 분들은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바이오마커가 없는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뭐 항암 치료랑 병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치료 전략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중내로 보는 부인암 치료인데 시간이 다 돼서 중내를 못 보고 중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정말 어려운 내용을 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중내를 보는 부인암 치료는 다음 시간에 모셔서 다시 중내를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보셔도 좀 복잡하다,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정말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이런 부인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고형암, 우리 암종에서 이런 정밀의학에 의한 맞춤 치료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희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너무 편안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최근에 의료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고생하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암 환자분들은 진단받으시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인터넷 네. 같은 거 찾아보면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 잘 치료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 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조현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조현희 교수님은 정말 물론 저보다 조금 어리시긴 한데 젊지만 정말 학부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임상 환자분들을 위해서 임상 시험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항상 본받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 바쁜 진료 와중에 또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엔 정말 증례를 통한 네. 부인원치를 한번 같이 또 제 환자 케이스도 좀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 답을 못 해주면 죄송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